한살림 선언 관련 다시 읽기 제3강. 오늘은 한살림 선언 자연과 공생을 말하다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오늘 이승현 선생님이 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 이승현 선생님은 지금 저희 무의당 학교의 숲학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 관계가 좀 있는데요. 제가 2003년인가 원주 녹색연합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현 선생님은 일찌감치 원주 녹색연합 출범에 함께 시작해가지고 지금 환경 쪽의 사회운동가로서는 오랜 시간 20년 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는 이제 원주 협동조합 네트워크라고 이 협동조합 단체들의 실무 책임자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무의당 학교 숲학교를 제일 열심히 해주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인가요? 그때서부터 해서 현재 지금 올해는 원주 지역에 외갈 있던 백로 탐방을 위해서 과제를 지금 이 생태 전환 재단이 지원 재단에서 받아서 지금 시민 생태가들을 모여서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들을 위한 생태 교육까지 진행할 일이 있어서 앞으로 무의당 학교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환경 관련해서 많은 공부들을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공부해 오신 여러 가지 것들과 6개월 동안 한살림 선언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잘 종합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승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요? 오늘 한살림 선언 자연과 공생을 말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할 이승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통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대요. 예, 그래서 죄송한데 앞서서 황덕은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원주의 최근에 새로 형성된 백로류의 집단 서식지 조사를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 내일도 조사일입니다. 그 조사팀 배정과 관련해서 함께하고 있는 시민과학자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타이밍이 좀 시작 바로 직전에 하셔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한살림 선언 안에서 자연과의 공생을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접한 학자분들의 글이나 아니면 책들 그리고 기관의 보고서 등에서 일치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좀 뒷부분에 가서는 지구 생명의 행성 지구 생명의 역사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행성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간략하게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한살림 선언이 담고 있는 전일적 세계관과 일치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안 남았네. 네. 제가 이제 그 2번째 페이지에 왜 지금 한살림 선언 읽기가 필요한가라고 해서 짧게 이제 글을 썼는데요. 한살림 선언 읽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후위기나 생태위기, 인류세, 우리 인류에게 그 맞닥뜨린 어떤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 한살림 선언이 약 30여 년 이상 전에 썼던 내용이지만 현재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대적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 넘어가네. 자, 한살림 선언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쭉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은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1장 일단 산업문명의 위기에서 1문단에 인류가 자유평등 그리고 진보의 깃발 아래 이룩해온 문명세계는 인류의 생존 기반이 되는 지구의 생태적 질서를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첫 번째로 일단 토마스 베리의 그 이야기를 인용했는데요. 토마스 베리는 그 생태 사상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고 신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살림 선언이 발표되는 때와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즉 진보하려는 헌신이 지구의 기본 생명체계를 붕괴시켰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아래 내용은 그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홍준 교수님이 무의단 숲학교와 함께 하실 때 강의한 내용입니다. 근대는 인간 중심의 자유, 평등, 진보를 갈망하는 시대였는데 그 결과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인류세 등 파국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제가 발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유네스코의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좀 특별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생태위기, 인류세 등과 관련해서 관계성이 깊은데 2050년을 기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약 2년여에 걸쳐서 작성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는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우리 발전 추세는 우리를 지속 불가능한 미래로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문명의 위기 이문단인데요. 여기서는 또 기술의 진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낭비적 소비가 권장되고 미덕이 될 정도로 물질적 성장과 풍요를 성취했다. 저 이야기도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죠. 정확하게. 현재의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벨이라는 분이 앞서서 인용했던 다른 황혼의 사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2015년도에 이 책은 발간이 됐습니다. 보면 산업복합체들이 천년왕국의 이런 멋진 신세계를 광고와 언론의 유혹하는 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도달한 곳은 쓰레기 세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한살림 선언이 이야기한 어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분은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도달한 곳은 쓰레기 세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또 잘 입증해주는 내용이 기후책이라는 그 그레타 툰베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년 환경운동가죠. 세계 국제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청년인데 약 90여 명의 관련 분야 학자분들하고 함께 2023년에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2040년 이전에 연간 2,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될 것이다 라고 예상된다. 근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1분의
1회 이상, 우리가 청소차 잘 아시죠? 쓰레기 수거차 크잖아요. 1분에 한 대가 한 번씩 계속 해양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양이랍니다. 현재도 사실은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 쓰레기류가 고형 폐기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쓰레기들이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서 대표적인 3대 원인으로 꼽힌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가 사실 매우 심각하죠. 쓰레기 문제로 한정드려서 말씀드렸지만 현상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문단에서 산업문명은 물질, 에너지, 정보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인간 의식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내용도 현재의 상황에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예, 기후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되게 이제 놀랐었는데, 그 해외에서는 과학자나 언론인들, 활동가들이 화석연료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을 계속 조사해서 기록하고 있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엑스모빌 같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체들이 탄소 연소 복합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련 전문가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용된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의구심을 조성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을 2006년에 그 가장 뭐 오래되고 유명한 과학학술 단체라고 하는데 영국 왕립협회에서 인정을 했답니다. 확인을 해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분이 쓴 거예요. 언론 미디어의 서사박국이라고 조지 몽비오라는 분이 썼는데 기후책에 이 부분도 되게 놀랐습니다. BBC 얘기가 나와요. BBC가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환경 관련 영상의 방영 제한을 거의 대부분 사납게 거부했다. 때로는 역설까지 퍼부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영국의 공영방송 채널4에서는 더 심했다. 그래서 환경위기를 부정하고 화석연료 기업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반복하는 영상물을 방영했다라고 또 돼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이제 현실인데, 그 당시에 한살림 선언을 쓰실 당시에 상황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확하게 또한 일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단에서 인간과 자연을 분열시킴으로써 대립하고 투쟁하게 하는 갈등의 세계이다. 산업 문명은 그리고 생태적으로 일련에 대하고 있다. 이 부분도 그 토마스 베리의 그 황혼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대 세계와 그 과학 기술, 산업 과정과 상업적 기구들은 자연 세계를 놀라울 정도로 교만스럽게 대해왔다. 그리고 그 유네스코 보고서에는 살아있는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의 유일한 집인 지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에서 시급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장을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한살림 선언이 35년 약 전이죠.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현재에도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장에서 이제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입니다. 2장까지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우문단에서 산업문명을 옹호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이제 예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6번째에서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간에 오늘날의 경제 이론은 직선적인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온 생태계와 인류는 머지않아 재난을 초래할 것임이 틀림없다. 예. 지금 재난 상황에 저희가 이제 들어섰죠. 들어섰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래서 그 앞서서 인용했던 김홍중 교수께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경제인데 실제 경제활동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도 지속 가능한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급격하게 경로를 바꿀 것인가 하는 실존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책에 보면 이 탈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탈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그 탈성장이 우리가 언뜻 상상하면 신석기 시대 아니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실제. 예.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부유한 국가들이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와 자원으로도 자국민의 높은 생활 수준을 부양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은 기여하지 않은 생산을 줄이고 앞에 사실 쓰레기 얘기가 나왔죠. 연동됩니다. 예. 자본 축적이 아니라 인간 복지를 중심으로 경제를 조직하면 된다라고 제이슨 히켈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김현우라고 탈성장과 대한연구소 소장께서도 이 탈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접했는데요. 이분은 그 탈성장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업운동, 생명운동,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 있어 보기에는 좀 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과 실제 현재 사회적 경제 진영의 분위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탈성장이란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 이제 20문단인데요. 여기서 오늘날의 과학에서도 낡은 기계론적 모형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과 우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기운들이 싹트고 있다. 그러나 기계론적 이데올로기가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원리로서 자리 잡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좀 실제 생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릴 텐데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내용은 이 페이지는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 2023년에 번역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제 수잔 시마드라는 분이 그 임업과 관련해서 쓴 내용입니다. 수잔 시마드라는 분은 캐나다의 산림생태학자인데 캐나다의 산림청에서 근무하다가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아마 지금은 정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내용으로 이분이 네이처지에 실렸답니다. 이 내용이 연구한 결과가 실렸는데 네이처지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산림청에서는 이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 분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임업이라는 것은 생태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행위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엽수, 관목, 풀, 고사리 같은 식물들을 경쟁자 내지는 기생충 취급을 하면서 황금성 작물을
키우는 데만 열을 올린다고 이야기했어요. 황금성 작물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에 산불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접했는데 산림청에서 심는 소나무 같은 소나무과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에 심겨지는 거는 일본 이깔나무라는 나무인데 실제 일본의 나무죠. 예, 들여와서 심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들만 특정해서 살리려고 다른 나무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식물들이 새를 위한 둥지가 되고 다람쥐를 위한 음식을 주고 또 뭐 여기 사슴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슴은 없죠. 사슴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토양의 양분을 더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제가 조금 이제 이미지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인터가 네, 제가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숲의 모습입니다. 숲은 일반적으로 4개 층을 이루고 형성됩니다.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 이렇게 층을 이루는 이유는 이 높이만큼 온도의 차이를 극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4개 층을 나누는데 보통 10m 이상 자라는 층이 한 층이 있고 8m까지 자라는 층이 있고 5m까지 자라는 층이 있고 1.5m까지 자라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나무, 중간 키나무, 작은 키나무, 그 다음에 풀, 초본층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미지상 여기 이쪽 우측에 있는 게 침엽수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도 캐나다 산림청도 똑같다는 것인데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나무를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풀도 다 베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나무가 예를 들어서 참나무다. 우리 산에 참나무가 많죠. 그러면 앞에 나온 이야기처럼 참나무의 도토리를 누가 먹어요? 다람쥐가 먹고 멧돼지가 먹고 그러죠.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키 나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알잖아요. 공중에 있는 질소를 모르시나요?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나무가 양분으로 활용하게 해줍니다. 예, 그런 종류의 나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 예를 들어서 뭐 오리나무 이런 나무들인데 그런 나무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 기본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더 작은 풀들이나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러면 이 토양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메말라 버립니다. 생물은 물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습한 곳에 생물 다양성의 정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거꾸로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소나무과에 일본 이깔나무를 많이 심는데 그 나무를 심은 이후에 주변에 다른 나무들 아니면 기존에 숲이 있는데 소나무만 놔두고 주변에 다른 나무를 다 베버려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사진의 나무는 은사시 나무라는 종입니다. 이 나무에 이 친구가 집을 많이 지어요. 이 친구는 누구냐? 까막딱따구리인데 멸종위기종입니다. 예, 이 나무가 지금 물러요. 예, 무릅니다. 그래서 둥지를 많이 짓는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둥지를 이 나무에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오동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나무도 딱따구리들이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들이 집을 지면 딱따구리만 쓰냐? 다른 동물들이 쓰거든요. 딱따구리가 지은 집은 야생조류의 약 30%가 사용한다 그래요. 재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딱따구리만 보존 활동을 하는 단체가 최근에 생겼죠. 예. 그럴 정도로 딱따구리가 또 생태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그들이 즐겨 찾는
나무들은 깡글이 다 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까막닭가구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 곳이 없어. 예를 들면 멸종위기종이 됐어요. 여기 하늘다람쥐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강릉에서 찍었던 건데 요건 홍천에서 찍은 거예요. 하늘다람쥐들이 살 수 있는 오동나무의 구멍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다람쥐는 뭐죠? 멸종위기종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더 특이한데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철쭉입니다. 아까 얘기한 작은 키나무예요. 예. 기존의 임업의 관점은 저 나무를 다 베버리는 거죠. 이 나무들이 그 키우려고 하는 나무의 경쟁자니까. 여기 잘 보시면 이 철쭉을 꺾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놨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좀 보기 어려운 건데 실제로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멧돼지의 둥지입니다. 예. 멧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기를 때는 철쭉이나 조리대라고 아시죠? 키 작은 대나무, 조리대를 입으로 꺾어서 꺾인 가지를 바깥쪽으로, 꺾이지 않은 가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새끼가 이렇게 다칠 수 있으니까 모아서 입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멧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키울 공간을 만들 재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가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업의 체계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죽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죽어있는 나무가 쓰러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뭔가 더 짙은 색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친구의 똥입니다. 이 친구는 담비예요. 이 친구도 멸종위기종이죠. 이 친구는 똥을 딱 두 곳에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쓰러진 나무. 그 쓰러진 나무도 꼭 가로로 쓰러져 있어요. 특징이. 그리고 자신이 지나다니는 길 바로 옆에 작은 돌 위에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곳에 똥을 놓는데 이 똥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일치하는 것도 있죠. 배설의 의미도 있지만 얘네들은 이게 소통의 역할을 합니다. 대화의 창구입니다. 똥으로 여기는 내 땅이야라는 걸 일단 영역을 표시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똥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채취가 어떤 의사 전달의 용도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 친구는 똥을 누고 바로 직후에 여기다가 엉덩이 분비샘을 사람이 이렇게 응가를 하고 나서 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여기 비빕니다. 그래서 체액을 묻혀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몸 상태인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발정기다. 나는 암컷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컷이면 이러한 예를 들면 의사소통의 창구이자 배설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 얘는 맨 땅에 똥을 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업의 현실로 산을 가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가 의사소통을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도 멸종위기종이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뒤로 이게 앞으로 가네. 그래서 그 기후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는 유일한 전략으로서 무엇이 제기되고 있느냐? 산림에 의한 탄소 격리. 나무를 잘 키워서 탄소를 흡수하게 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앞에 그 임업과 관련된 건데 이 탄소 흡수량이 인간이 관리하는 숲과 자연림, 여기 원시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연림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답니다. 실제 이게 많이 이슈가 되죠.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산불도 많이 나죠. 그런데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원시림에 비해서 온대림에서는 33%, 아한대 23, 열대림 30% 수준이다. 어디서? 인공적으로 조림한 숲에서는. 자연림에 비해서 33, 23, 30밖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청이 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흡수하겠다, 뭐 줄이겠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PD수첩에서 나왔었어요. 산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들도 이 프로그램에서 섞여 나왔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 네. 다음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네, 전일적 생명의 창조적 진화, 이제 이 문단인데요. 인간은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창조적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생명의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강의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황도근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었죠. 우주가 탄생했어요. 137억 년 전에. 그 이후에 태양계가 만들어집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중에 지구도 만들어졌어요. 맞죠? 그리고 지구 최초의 생명은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38억 년 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은 어떻게 생겼냐면 38억 년 당시에는 지구 대기에 수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분자들이 주로 있었대요. 그 분자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그 다음에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번개에 의해서 분리됩니다. 분해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원자들이 생긴 거예요. 분자들이,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분자에서 떨어지는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이 기존의 원자들과 결합하면서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떨어졌겠죠. 근데 바다에 흘러든 이 원자와 분자가 만난 새로운 물질이 유기물이 돼요. 단백질 쪽입니다. 단백질류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대요. 지금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결과를 보면 단백질류가 되는데 그 단백질류가 바닷속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분자와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최초의 생명이 됩니다. 분자 단위로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생명은. 그런데 그 친구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DNA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최초의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강의에서 뵀던 분인데 김원이라는 분이 이제 서울대 생물학과 명예교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개체는 100년을 살지만 우리 몸속에는 38억 년의 역사가 존재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체를 자신을 통해서 계속 내려주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얘기한 최초의 생명이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체로 본다면, 생명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최초의 조상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생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문단, 전일적 생명의 창조적 진화 이 문단에서 보면 또 인간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왔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를 거쳐왔을까? 악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악어를 거쳐왔대요. 그래서 악어의 뇌에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이제 코스모스라는 칼 세이건이라고 이제 아주 저명한 물리학자이시죠. 그분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보면 인간의 뇌가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영역이 뭐 여기 보면 R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R 영역이 인간의 공격적 행위, 정형화된 의식 행위, 자기 세력의 방어, 세력권의 방어, 계층적 이계 질서의 유지 등을 관장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어디서 왔느냐? 파충류 시기에서 왔답니다. 악어를 거쳐올 때. 예. 자, 잘 연계가 돼서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전인적 생명의 창조적 진화 신문단에 보면 모든 생명은 그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가 아니구나. 네, 지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바다가 형성되고 육지가 형성되었을 당시에 최초로 그러니까 육지에 나타난 생명체는 지류라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예요. 가끔 보셨을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바위 같은 데 특히 붙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이 지구 생태계를 현재와 같이 존재하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류라는 친구는 공생을 통해서 존재하는 생명체인데요. 윗부분은 녹조류가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은 녹조류입니다. 조류이고 아래쪽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곰팡이입니다. 이 둘이 결합한 거예요. 어떻게 결합했을까? 참 신기하죠. 저도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결합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녹조류는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포도당을. 그럼 곰팡이는 뭘 하냐? 바위를 녹여요. 바위를 깨트립니다. 녹여서 거기서 무기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태양빛과 물과 이산화탄소 플러스 무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물을 공급해요. 그러면 그 녹조류가 생성한 포도당을 예를 들어서 녹조류에게 영양분을 곰팡이에게 줍니다. 그럼 곰팡이는 그걸 먹고 살아요. 곰팡이는 계속 바위를 깨트리고 그 과정에서 무기물을 흡수하고 그 결과물을 녹조류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위가 깨트려졌잖아요. 그게 풍화자극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지류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계속 부서집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모래 같은 그보다 또 작은 예를 들어서 가루가 되겠죠. 그 가루에 무언가가 섞여서 흙이 됩니다. 우주에서 흙을 갖고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무언가가 누구냐? 지류예요. 얘네들이 최초에 이제 그 땅을 덮고 살아가다가 얘네들도 생명의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습니다. 얘네들 유기물이잖아요. 죽어요. 죽은 사체가 자기들이 부순 돌가루에 섞입니다. 그게 최초의 흙이에요. 자, 그리고 린 마울리스라는 또 저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생물학자죠. 1974년도에 가이아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우리 한살림 선언에서도 가이아 가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쓴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생물 교과서 집필자들은 생물이 환경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환경은 대체로 정적인 무생물 배경이라고 암시한다. 그런데 생물과 환경은 서로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흙의 예를 듭니다. 흙 안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면서 공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환경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쇳덩구리 얘기. 우리 조류 지금 백로를 조사하고 있는 팀이 이틀 전에 관련 책임 자문을 해주고 있는 교수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인데 이제 그 조지 맥개빈이라는 분이 쓴 숨겨진 세계라는 책이 또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생물학자인데 곤충 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쇳덩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길을 찾을 때 별을 보고 찾아간대요. 소똥구리가 소똥이 있으면 소똥을 동그랗게 말아서 어떻게 하냐면 뒤로 굴립니다.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쳐다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뒤로 이렇게 굴려요. 엎드려서 뒷발로 굴립니다. 그럼 방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가다가 서서 잠깐 별을 쳐다봅니다. 이 영상을 사실 우리 무의당 수급학교회 때 봤어요. 예. EBS의 커넥션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왔었습니다. 별을 봅니다. 보고 내 집이 저기지 방향을 인식하고 갑니다. 다시 굴려요. 예, 그렇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태풍이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인데 태풍은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구 생물권 안에서 태풍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이에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유류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물 이름은 이제 포유류를 지칭하는데 우리도 동물이지만 우리도 포유류죠. 동물들 안에서 건강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동물류를 잡아먹어서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들이 살아남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에요. 물속에도 있습니다. 물자라라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천적이 쫓아와요. 그럼 도망가요. 도망가면 뒤처지는 분들이 있겠죠. 그 뒤처지는 이유는 연세가 있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예. 그래서 숲 내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유전자를 가진 나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건강하지 못한 나무들은 누가 하이에나 같은 역할을 하냐? 바로 태풍이 합니다. 네. 네, 이 이야기는 남효찬 박사라는 분한테서 접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과 뒤로 가면 점점 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야기를. 자, 다음은 이제 그 신문단인데요. 모든 생명은 우주적 관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고 우주적 생명을 지닌 하나의 통합된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의 진정한 모습은 모든 생명을 하나의 생명으로 아우르면서 진화하는 큰 생명의 무궁한 펼쳐짐이라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담 학교 때 강의 오셨었죠? 숲학교 때 김범준 교수님. 네, 요즘 유튜브에 아주 핫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누군가가 나 자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물으면 그 답은 뭐냐 하면 내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주가 태어나야 한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흐름. 황도근 교장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몸을 원자가 분자가 되고 세포가 되고 내 몸이 된 거죠. 우리는 100쪽의 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는데 이 원자가 내 몸을 이루는 과정이 담긴 상상의 동영상을 돌려본답니다. 과거로 그래서 돌려보면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손톱을 이루는 한 원자가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내가 먹은 고등어 안에 있었어. 그리고 더 돌리니까 그 고등어는 바닷속에 있었고, 맞죠? 우리가 잡아서 먹었으니까. 근데 더 막 빨리 돌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예, 우주의 탄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가 탄생할 때 지금 고등어 안에 몸속에 있었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바로 옆에 있던 원자는 목성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갔습니다. 네. 지난 수업을 들었다면. 네. 그래서 앞서서 또 그 봤던 조지 맥게빈 영국의 그 생물학자가 쓴 숨겨진 세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불멸이다. 우리의 몸은 모든 원자가 지금까지 수백만 번 쓰였고 지구의 생명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도 수백만 번 더 쓰이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곤충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는 거대한 재활용 공장이나 다름없으며 곤충은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뒤에 가면 더 재밌는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요. 나무가 쓰러져요. 동물이 죽어요. 썩지 않으면, 분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합니다. 온통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을 거잖아요. 그 널브러진 사체가 지금 현재 우리 기후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을 만들어준 그 연료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뒤에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문단에 모든 생명은 환경과 협동하여 공진하면서 우주의 궁극적 생명으로 합일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아까 전화 와서. 14마리 늑대라는 영상을 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거 말씀드린 동안에 검색하면 제가 한 3분짜리 동영상인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거 준비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최초의 국립공원은 1872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그 국립공원에서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국립공원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얘기가 아닙니다. 14마리. 이거예요. 맞아요. 예. 요거, 예, 제가 설명 끝나면 좀 틀어주세요. 늑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에 찾아왔는데, 여기가 야생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원에서, 예를 들어서 초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늑대가 막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관람객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 나쁜 늑대, 조금 이따 시작해 주십시오. 저 나쁜 늑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국립공원 인근에 소를 키우는 농장주들이 기존의 늑대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합돼 가지고 늑대를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멸종합니다. 1926년 정도에.
예, 1926년에 멸종합니다. 1872년에 지정이 됐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아시겠죠? 늑대가 없어지니까 초식동물이 창궐하잖아요. 풀이 모자라니까 작은 나무를 먹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작은 나무가 마저도 없으니까 큰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확 변해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풀과 나무는 다른 생명체와 연결되어지죠. 토양 생태계하고도 연결됩니다. 풀과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같이 황폐화되잖아요. 연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언가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해서 70년 동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두 손 두 발을 든 것은 1995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근데 텍스트가 있어서 꼭 소리가 안 나와도 되기는 합니다. Now, we all know that wolves kill various species of animals, but perhaps we're slightly less aware that they give life to many others. It lets nature decide, and nature, by and large, is pretty good at deciding. The wolves, small in number, transform not just the ecosystem of the Yellowstone National Park, this huge area of land, but also its physical geography. Why shouldn't all of us have a Serengeti on our doorsteps? In motivating people to love and defend the natural world, an ounce of hope is worth a ton of despair. 네. 다시 본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일본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나올 때 이제 네. 혼자 살 집도 네. 없고 늑대가 막막하고 나타남으로 어려웠지. 인해서 하천변 아니면 벌판에 혼자 떨어진 그러니까 느낌? 뭐라고 할까, 나대지라 그러죠. 평평한 땅에 살고 있던 사슴들이 시간 날 때마다 도망을 가죠. 알바해요. 그리고 개체수도 힘든 일도 줄어듭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요. 알바줄이면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비버가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비버라는 친구를 아시죠? 요 정도는 아실 텐데, 비버는 강 주변에 있는 나무를 밑둥을 갉아서 넘어뜨려서 댐을 만듭니다. 예, 댐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나무를 얼기설기 쌓아서 댐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강 주변에 나무가 없으니까 쓰러뜨릴 나무가 없죠. 그러니까 비버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의 폭도 계속 넓어지고 흙이 파여서 예를 들면 그리고 폭이 넓어지고 흙이 파여 나가고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천 생태계가 되게 단순화됩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이 빠른 곳, 그 다음에 느린 곳, 정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생물은 달라요. 물고기하고 곤충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천이 폭이 넓어지고 유실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태계가 이제 교란되면서 수달 같은 애들도 먹이가 없어지니까 사라졌던 거예요. 네. 그리고 초지가 메말라 버리고 이제 황폐화되니까 토끼 같은 애들도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토끼가 돌아오니까 독수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토끼를 잡아먹는. 생태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결국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동물은 식물에 기생하여 사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 식물에서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식물은 자가 영양 생물이고 식물 외에 지구상의 생명체는 모두 다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예.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첫 이제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그게 식물 자체 내에서 이당류가 되고 설탕 같은 그 다음에 다당류가 됩니다. 탄수화물이 됩니다. 그것도 식물이 스스로가 그렇게 다 해요. 식물 내부에서 이렇게 공장을 돌리듯이 작업을 해서 만듭니다. 광합성을 하고 나서. 그러면 식물이 탄수화물을 그렇게 만드는데 그럼 지방하고 단백질도 만드나? 맞아요. 지방하고 단백질도 식물이 만들어요. 네. 탄수화물을 만드는 포도당을 만드는 기본 무기물은 우리 무기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무기물이 없으면 식물이 영양분을 못 만들어요. 3대 기본 영양소를. 포도당은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만듭니다. 기본 베이스로 해서. 지방은 뭘로 하냐? 거기서 산소를 빼요. 탄소하고 수소가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의 질소를 결합시켜요. 그게 베이스입니다. 네. 근데 그 식물에게 에너지를 주는 건 뭐 태양이기도 하고, 아니 토양 안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화 시키고, 아까 본 지류가 토양 예를 들어서 바위에서 무기물을 흘려서 그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 또 곰팡이에게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 한살림 선언의 이야기가 실제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일적 생명의 창조적 진화 11문단인데요. 생명에 대한 공동체적, 생태적, 우주적 각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각성만이 인류의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범준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뭐 기존에 알고 있는 분도 계셨겠지만 또 새롭게 인식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와 저는 연동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 새로운 형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전환의 기초는 지식과 학습이다. 교육과정은 그 혁신과 전환의 교육과정은 생태적이고 상호문화적이고 학제적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제적은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거죠. 예, 학문의 경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를 수용하고 살아있는 행성이자 단 하나인 고향인 지구와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을 다시 균형 잡아주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들이 써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김홍준 교수께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인류세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타나는 비인간 행위자들의 고통과 침묵의 목소리. 앞서서 늑대가 사라지니까 다른 애들도 사라지잖아요. 예, 그들의 목소리, 고통,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대변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과학자, 시민운동가, 언론 등이 그 대변인으로서 비인간의 목소리를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공감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장에 왔고요. 5장 이제 14문단에 보면 한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전일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무기물까지도 연결되어 있으면서 협동하여 공진화하는 생명인 것이다. 예.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연동되시죠, 이제 조금. 예. 그래서 이제 좁쌀 하나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좁쌀 하나에 실제 우주가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행성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한번 쭉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어요. 5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진답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우주 먼지와 운석 파편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45억 6천만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는 태양보다 더 뜨거웠대요. 지구가. 뜨겁고 소행성이 엄청나게 와서 막 부딪혔답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이 두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제가 접하기에는 소행성 충돌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만 언급해 놨는데요. 소행성의 충돌은 그러면 새롭게 막 탄생한 지구를 괴롭힌 거냐? 예를 들면. 쓸데없는 소행성들이 와서 지구에 막 부딪혔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소행성 안에 물이 존재했던 겁니다. 얼음으로. 실제 지금도 많이 소행성을 이제 직접 가잖아요. 인공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얼음을 발견하는 건 쉽다고 합니다. 황도훈 교장 선생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소행성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난 38억 년 정도까지. 그때 많은 물들이 지구로 들어와서 바다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8억 년 전에 바다가 탄생하죠. 그때 그 당시에 38억 년 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최초의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분자 수준의 DNA를 가지고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친구는 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현기성이에요. 산소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35억 년 전에 최초로 산소호흡을 하는, 그렇죠. 산소호흡을 하는, 갑자기 헷갈리네. 예. 산소호흡을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리네.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 세균입니다. 예, 광합성 세균이 만들어집니다. 35억 년 나타납니다.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고 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35억 년 정도가 되면서 광합성 세균으로 진화합니다. 그렇죠. 예, 산소를 배출합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맞죠?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그런데
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씁니다. 또, 예. 그러긴 합니다. 지금 생명체들은, 식물들은 광합성 세균이 생겨요. 그리고 이 광합성 세균이 산소를 배출하면서 지구상에 드디어 산소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소로 호흡하는 세균들이 또 창궐해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또 여기 내용에 없는데 중요한 지금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 예, 맞아요. 오존층이라고 그러셨죠. 오존층이 만들어집니다.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적정하게 차단해 주죠. 그래서 기후위기 이런 거 할 때 이 오존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뭐 복구가 되었다고 얘기도 들리는데 오존층이 저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5억 년 전쯤에 진핵생물이라는 거는 진짜 핵을 가진 생물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생명체의 어쨌든 조상이기도 하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진핵생물이 출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초의 동물세포와 최초의 식물세포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린 마굴리스 박사의 공생설이 나오죠. 지금은 거의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최초의 동물세포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 진핵생물 세포예요. 진핵생물 하나의 세포죠. 진핵생물이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를 삼킵니다. 큰 세포가 작은 세포를 삼켜요. 뭐 왜 삼켰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삼킵니다. 삼켜서 서로가 역할을 분담해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세균이었는데, 세포였는데 큰 세포가 작은 세포를 삼켰죠. 삼켰는데 이 작은 세포가 삼켜진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도 지금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이렇게 서로가 공생한 것이 최초의 동물세포입니다.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식물의 조상은 여기서 따로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동물세포에 앞에서 이야기한 광합성 세균이 다시 삼켜집니다. 그러니까 흡수 아니면 결합을 합니다. 공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전까지는 엽록소 체계에서 광합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늘 배우는 것은 광합성은 엽록체가 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세균이 흡수되어서 엽록체가 됩니다. 이것이 식물세포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세포 단위로 보면 동물이 식물보다 뭐 빨리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이야기로 넘어 들어오는데요. 5억 년 전이 되면 드디어 이제 육상으로 최초의 식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물의 조상이 피카이아라는 척추동물의 조상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여기에 최초의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저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피카이아입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했대요. 이 친구는 크기도 작고 비늘이라든가 눈도 없었대요. 비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진화했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뼈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뼈는 아니었대요. 지금 인간 척추의 이게 전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척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척삭이라고 그러고 이 척삭, 이 뼈 사이에 뼈의 원조인 이 사이에 근절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육이 껴 있잖아요. 네, 근육 이전 단계에 근육 역할을 하던 애들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진화한 친구가
우리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식물의 조상은 바다에서 이제 최초로 육지로 올라온 식물은 누구냐면 이끼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끼가 식물의 조상인데 그러면 바다에 살 때는 물속에 있잖아요. 근데 육지로 올라오면 태양빛에 노출돼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마를 수 있어요.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져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마련했냐? 이것도 정말로 그 신비로운 이야기인데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제 과학계에서 DNA를 분석해서 처음으로 사람의 DNA를 분석했었죠. 유전자를 분석하고 나서 그 기술로 다양한 생명들에 대해서 DNA를 계속 분석을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물속에 살고 있는 저런 조류 종류들도 DNA를 분석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독특한 걸 발견했대요. 야, 다른 물속에 살고 있는 조류는 건조 내성이 없는데 얘는 건조 내성이 있네? 이거 뭐지? 왜 건조 내성을 얘는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추적합니다. 추적을 해보니 얘네들이 이끼의 직계 조상인 거예요. 이끼가 올라오기 직전에 얘네들이었던 겁니다. 정확하게는 얘네들이 그 이끼의 조상의 사촌이랍니다. 정확하게는 완전 이제 100% 직계는 아니에요. 사촌격, 직계 자손, 이렇게 직계 조상은 멸종했답니다. 사촌격의 조상인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건조내성을 갖고 있는데 이 건조내성을 어떻게 획득했느냐? 되게 오묘합니다. 육지에 살고 있는 토양 세균로부터 받았대요. 건조내성 유전자를.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평적 유전자 이동. 준 거예요. 근데 쟤네가 어떻게 달라고 했을까? 어떻게 소통했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 이상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끼가 올라옵니다. 오묘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식물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물은 이제 그 다음에 물고기가 됩니다. 물고기가 되는데 처음에는 등 지느러미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고기를 보면 아래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죠. 그렇게 쭉 이제 진화를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전체 지느러미가 이 팔과 같은 역할하는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까지 있는 물고기가 3억 7천만 년 전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3억 6천만 년 전이 되면 독특한 물고기가 생겨요. 예, 예.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민물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있었는데 민물로 이동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천적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민물로 이동했다라고 보는데 민물로 이동을 해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가 살아가는 환경은 수초가 많은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수초를 헤집고 다니려니까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팔처럼 생긴 지느러미에 역할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뼈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수초들이 또 많으니까 수초들이 많이 썩어요. 썩으면서 용존산소, 물고기들도 당연히 산소호흡을 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로 호흡을 하죠. 용존산소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식물이 썩는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하니까, 미생물들이. 예. 그래서 폐로 호흡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호흡하고, 아가미로도 호흡하고, 폐로도 호흡하게 진화해요. 예. 그게 사람의 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지느러미로 이제 수초를 헤치려고 뼈가 생기는데, 이 사람의 팔이 그때 생긴 겁니다. 특히 이 어깨뼈가 정확하게 일치한대요. 몇 년 전에 필리핀인가 어디에서 이 물고기가 잡혔었어요.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흐름을 만들어 오다가 2억 8천만 년 전에
이제는 정말로 양서류를 거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양서류가 껴 있습니다. 거쳐서 육지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걷고 먹고 번식하는 동물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나타난 것은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이죠. 그리고 식물의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또 관다발을 만들고 건조내성을 얻었죠. 그 다음에 관다발을 만듭니다. 관다발 다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람의 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끼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끼는 최대 자랄 수 있는 게 5cm입니다. 식물들이 더 크려니까 이런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관을 만든 거죠.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잎도 만듭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서 쭉 어쨌든 진화를 해서 꽃도 피우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이 식물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관다발을 만들었다는데 최초의 이끼 이후에 관다발을 만든 식물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예. 잎이 없어요. 여기처럼. 예. 이쪽으로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엽록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잎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하고 요즘에 이야기되는 후성 진화 유전학하고 연동될 수도 있는데 후성 유전학은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DNA에 기록이 되어서 유전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윈은 자연 선택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식물들이 노력을 하든 아니면 선택을 받아서 이 친구가 선택을 받아서 진화를 했던 이 두 가지 모양으로 잎이 만들어집니다. 잎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 마지막에 보면 손바닥 같죠. 이렇게 이제 가지들이 생겼어요. 잎이 어떻게 진화하냐면 여기 부분.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면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이거 연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이게 생기니까 여기로 광합성을 하니까 해서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돼요. 네, 그런 거고 이 사진은 뭐냐면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 역사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 보면 식물들이 이제 3억 6천만 년 전쯤에 최초의 겉시식물이 나오고 막 그 고사리류들이 당시에는 20m, 30m로 엄청나게 막 자란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그 비율도 높아서 식물들이 고온 다습하니까 엄청나게 자라기 좋은 환경이었대요. 그래서 많이 자랐는데 그 과정에서 비도 오고 또 비바람이 많이 고온 다습한 비가 오고 뭐 예를 들어 태풍이 부니까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쓰러지는 나무들이 계곡부로 몰리겠죠. 물에 쓸려가지고. 그런데 이 나무들이 썩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이분 다 아시네? 썩지 못합니다. 왜? 나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나무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아직 지구상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미생물이 생겨서 나무를 분해합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석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아무튼 흐름이 만들어져 왔고 꽃을 만들고 식물이 그러면서 현재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구의 총 생물량으로 치면 가장 많은 것은 식물이래요. 이게 몇 년 전에 연구 결과인데 식물이 가장 성공한 생명체랍니다. 성공한 생명체, 지구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보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지구상에서 살아갈 생명체로 평가된답니다. 근데 그 식물이 그렇게 지금 저렇게 성공했고 앞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 공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과
공생하잖아요. 꿀을 주고 수분을 하죠. 열매를 맺어서 동물이 먹게 해요. 과육은 먹되 씨앗은 어떻게 해요? 배설하거나 버려서 자손을 키웁니다. 이런 공생. 그리고 뿌리도 공생을 해요. 토양 생태계의 다양함. 아까 말씀드린 뿌리옥 박테리아. 박테리아와 뿌리가 공생하는 겁니다. 뿌리가 공중에 떠 있는 질소를, 땅 속에도 공기가 있어야 돼요. 땅속 미생물들도 산소호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도 당연히 그 산소가 있습니다. 대기 뭐 이산화탄소도 있겠죠. 그 안에 있는 질소를 뿌리옥 박테리아가 포집합니다. 잡아요. 근데 나무의 뿌리는 그걸 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곰팡이는 뿌리옥 박테리아, 그 박테리아는 질소를 잡아서 나무 전달해주고, 나무는 자기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포도당을 이 친구한테 줍니다. 얘는 그렇게 살아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고, 앞으로도 가장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생명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의미가 또 중요하게 여기서 제기되는데요. 식물의 역사를 보면 이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5장 한살림의 15문단에 보면 가이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태계로서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며 가이아로서의 지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최근에 조금 이제 다르게 정리가 되고 있죠.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초에 지금 그 한살림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가이아 이 가설의 관점은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거였죠. 그런데 현재 그 정리되고 있는 흐름은 가이아라는 것이 지구 전체가 아니다. 행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얇은 생명막이다. 여기 보면 지하수대가 있습니다. 지하수층이 여기부터 예를 들면 이 상층의 대기권까지. 그래서 그렇게 뺑 돌아가면서 얇은 생명의 막이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가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이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가이아 그 이야기는 현재에 정리되고 있는 가이아 이론과는 조금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이아는 여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 연결, 상호 의존 시스템으로서 이들 행위자들이 수십억 년간 만들어 온 결과물이다. 앞에서 제가 아주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정의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정리한 마지막인데요. 이제 17문단에 보면 한살림은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인간, 사회를 기계 모형으로 보는 산업 문명을 생명의 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조해서 사회에 널리 보급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태적인 관점이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쭉 인용한 학자들의 견해들 그리고 보고서들에 담긴 내용을 쭉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라는 그 책에 수잔 시마드라는 학자가 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 방침을 바꿀 힘이 있다. 자연 자체의 지능에 기대는 것이 관건이다. 나무와 식물은 인지하고 관계를 맺고 소통한다.
협동하고 결정하고 배우고 기억한다. 우리가 보통 통찰력, 지혜, 지능의 결과로 간주하는 특징들이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 수잔 시마드 박사가 과학적으로 검증해낸 게 어머니 나무가 자식 나무를 케어하고 자식 나무가 어머니를 케어합니다. 어머니 나무와 자식 나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을 케어합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가 2까지 나왔는데 그 아바타를 보면 사람과 나무와 동물이 연결돼요. 맞죠? 뭘 이렇게 꽂아서 연결하기도 하고 막 그 사람들이 손을 잡고 나무와 함께 이렇게 무언가 주고받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아바타 영화의 모티브를 제공한 게 이 수잔 시마드 박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살아있는 지구와 함께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우리 개념을 인간 중심적 장소와 기관 너머로 확장해야 된다. 여기에는 자연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 너머의 생명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이제 유네스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유네스코 보고서 제일 말미에 국내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번역해 주신 분은 공주대학교 이우진 교수라는 분인데 제가 이제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를 직접 봤는데 번역본은 실제 없었습니다. 이 유네스코 보고서 2002년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지구와 함께 되기 위한 7가지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비전은 2025년도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2050년까지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으로 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2050년까지 우리는 인간이 생태계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과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생태적 존재인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허물었고 모든 교육과정이나 교육학은 생태학적 의식에 확고히 기반을 두고 있다. 2050년도에 입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유명한 그 철학자인 홈즈롤 스톤이라는 분도 생태적 영향을 지닌 지구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생태적 영향을 지니지 않은 시민은 절반의 시민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 사상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토마스 베리, 앞에서도 여러 번 인용했었는데 토마스 베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지구로부터 나왔듯이 우리 체제의 타당성의 모든 측면이 지구의 생태 시스템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은 모든 교과목, 모든 프로그램, 모든 직종들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생태학이 우주론의 작동 방식이며 우주론은 궁극적인 자기 기준적 존재 양식인 우주 그 자체를 다루기 때문이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런 생태학적 접근, 생태학적 시야, 생태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관점이 저는 한살림 선언에 깊게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 아유,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잠깐만요. 전 아까 보면서 그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연은 착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가이아 얘기할 때 좀 느꼈는데요.
실제로 가이아는 이제 생물적 입장에서 보면 지구촌이잖아요. 네. 근데 가운데 멘탈이 없으면 그 그렇죠. 지구 핵에 네. 다 녹아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기장이 없어져요. 네. 자기장, 지구 자기장.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 오로라가 없어져요. 그럼 지금은 오로라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모든 나쁜 방사선이 다 글로 모이거든요. 근데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거든, 그게. 아무리 그 오로라층이 있어도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남는 거는 거의 작은 갈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지구 자기장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 바깥에서 오는 방사선 물질 있잖아요. 그걸 싹 아, 다 그 얘기도 있었죠. 잡아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멘탈을 갖다가 빼놓아 버리면 그러니까 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음학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그건 이제 피지컬하게는 그런.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단톡방에 무당 선생님 쓰신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한살림 선언하고 나서 잡지에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시다 딱 쓰셨거든요. 단톡방 한번 보시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선생님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고요. 잠깐. 행성지구 생명의 역사 중에서 그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토콘드리아하고 이제 엽록체하고 만나면서 뭐 생기는 부분이 왜 궁금하냐면 이제 동물 따로 식물 따로 계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동물하고 식물하고 연결 그 다음인 것 같은데요. 그 글씨인데 곧 전인가 본데요. 좀 더 요거 같습니다. 예, 거기서 보면요. 네네. 그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동물 세포하고 네. 그 식물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가진 식물 세포로 네. 하면 미토콘드리아 말고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미토콘드리아는 공통적인 거고 동물 식물하고 네네. 그러면 식물에는 이제 엽록체가 생긴 거잖아요. 공생한 거죠. 들어와서. 공생하는 건 엽록체가 미토콘드리아한테 붙은 건가요? 아, 그렇게 설명을 하나요? 어떻게?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는 광합성 세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때 당시에 광합성 세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균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광합성 세균이 아닌 다른 세균에 결합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켰다, 아니면 먹었다, 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삼켰다고 그 표현을 하는데 삼켰고 서로 이제 삼켜진 세포가 미토콘드리아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서 동물 세포가 됐어요. 그 친구가 거기에 광합성 남세균이 또 삼켜진 겁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에 또 엽록체라고 광합성 세균 엽록체가 또 붙는 거고. 그렇죠. 동물 세포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상태인 세포에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 광합성 세균이 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 우연한 겁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 세포는 이거 제 그냥 상식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동물 세포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다 치는데 이렇게 해서 동물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시 광합성 세균이 들어가서 엽록체가 돼.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출발은 이제 광합성 세균이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면 네. 바다의 탄생 생명이고 그러면 이제 염기성 저기 염기성이죠? 네. 혐기성입니다. 혐기성이라고 그러죠. 산소호흡을 하지 않는. 예. 네. 그러면 광합성 세균인데 동물이 먼저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순서를 하기 네, 그렇게 동물이 먼저고 네. 그러면 식물이 나온 거면 네. 식물이 조금 더 고등한 거. 아니요. 동물이 빨랐죠. 그러니까 빠르긴 동물이고. 네. 근데 뭐 엽록체가 붙었으니까 네. 조금 더 복잡해진 거는 이제 식물이고. 지금 이제 지구가 식물 행성 중심이라면
이미 그때부터 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뭐 그런까지는 제가 잘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보게 돼서 조금 좀 신기했고요. 그거는 나중에 어쨌든 이제 어떻게 동물 식물이 다 같이 뭐 배설물을 주고받든 뭐 어떻게든 동물도 각자 먹이 사슬을 얽혀서 따로 살고 식물도 뭐 낙엽도 네. 떨어지고 다시 거름이 되고 네, 또 네. 다시 자기들끼리 네, 네. 순환하고 또 동식물도 같이 순환한다는 게 네, 네. 인상적이어서 아, 그럼 네. 사고방식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그 아까 그 운석 같은 게 행성들이 이제 파표 소행성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행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깨졌어요. 지구하고 어디 사이에. 달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그 파편들이 계속 날아왔어요. 그래서 태양이 급격하게 뜨거워진 이유가 아, 계속 네. 와서 폭격을 하니까 다른 행성에 비해서 그 옆에 소행성이 그러니까 소행성 대가 생겼거든요. 부서져가지고 아, 네. 벨트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날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지고 네, 네. 거기서 지구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시작되지 않나. 그 이 소행성 벨트가 생긴 거죠. 행성이 부서져서 질문 또 해주시죠. 많이 아시니까. 제가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아니야. 같아요. 아니요 그건 최근에 그 비슷한 내용을 봤었어가지고 아까 그 식물 관련된 거에서 궁금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나무가 썩지 않았던 이유가 그게 이제 분해하는 미생물이 당시엔 없었어서 그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석탄이 되고 그렇게 비슷한 걸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 나무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이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가설을 봤어가지고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다시 말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무가 썩지 않았던 게 그걸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나무가 계속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지구에 존재하다가 그게 석탄이 되고 이걸 우리가 쓴다 약간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그 나무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게 현재는 플라스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혹시나 지금 그게 분해가 플라스틱도 이렇게 썩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그게 분해가 지금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는 이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분해하는 미생물이 뭐 언제쯤 이렇게 생길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이것도 원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네. 궁금증이 뭐 그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지금 그 예전에 썩지 않은 나무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것이 자연 생태, 그러니까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조금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이야기들은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소각하지 말고 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과학이 발전하면 이것을 다시 지금도 뭐 그러기도 하지만 녹여서 석유로 만들잖아요. 전환시키기도 하는데 재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태우지 말고 잘 매립해 놨다가 이후에 재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고 이것이 아까 그렇게 썩지 않은 나무가 현재 우리에게 쓰여지는 건 자원이고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 석탄은 사실은 그거하고 비교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못 접해봤습니다. 예. 플라스틱 진화가 전체 긴 시간에서 한 137억 년 오늘 이게 137억 년까지 갔다 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플라스틱도 그 과정의 한 요소일 수 있고 우리가 보는 불행한 사태는 인간이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런 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말씀드리려다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렸었는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면 뭐 기계나 사물도 다 분해돼. 예, 그러니까 분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이 생태계 안의 질서 안에 편입되어서 함께 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정도로 깊이 있게는 잘 모르고요. 아무튼 근데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플라스틱에 대한 관점. 물리학적으로 보면 라이프 타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연에서는 모두가 다 분리됩니다. 예, 쇠도 저기 산소가 나오면서 지구의 온 철이 다 산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호주 가면 다 빨갛잖아요. 저때 산소가 급격히 발생되면서 온 우주가 다 엄청나게 산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한순간에 온 우주가 다 산화철이 돼버렸으니까. 참 자연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또 저기 계속 지켜봐 주시는 무신가살림연구소 신명호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한살림 선언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40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처음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보면은 이제 그런 문건인데,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 유효하고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그 방향타가 되어주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한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로 이제 그 한살림 선언의 내용과 최근에 나온 그 이론이나 주장들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을 주로 쭉 보여주셔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살림 선언은 역시 그 오늘날에도 거의 틀림없는 또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그 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아 개념 말고는 이게 그 특별히 좀 수정해야 되거나 할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기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 예. 그 기계를 대상화시키는 그런 관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브루노 라뚜르의 내용들을 보면 기계도 그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기계라는 것이 꼭 그 뭐라고 할까? 그 우리를 대상화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상화시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물이 아니면 기계 아니면 어떤 이런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이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공물이 우리 인간을 또 움직이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예. 핸드폰을 보다가 새로운 것을 인식하게 돼서 제가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핸드폰이 우리를 행위하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기계도 사람과의 그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하여튼 위의 이야기들인데 그런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보면 지금 그 한살림 선언에서 기계에 대한 관점은 조금 좀 다르게 요즘에 이야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좀 예, 뭐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윤형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재미있게 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몇 가지 떠올랐던 생각들인데 혹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그 수잔 시마드님이 있고 하셨던 그 개념 중에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혹시 그 개념으로 그 이제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들끼리 뭔가 의사소통을 해서 살려내는 그 과정들을 실험했던 캐나다 학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이 뭔지 살짝 네, 헷갈리면서 그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녹색혁명에서 브루노 라틀로가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공생을 접근을 했던 게 또 강의 들으면서 비인간과 인간의 동맹 그리고 기후를 지키고자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동맹 이런 동맹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인상적이어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이전에 읽었던 것들이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우리 임영주 선생님도 어두운 곳이지만 계속 듣고 계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개인적으로 약간 한살림 활동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친체기에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바깥 풍경도 안 쳐다보고 그냥 뉴스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연을 들으면서 아, 그래도 내게 숲이 있고 이 생명운동을 하는 한달님이 그래도 곁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다시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고, 어, 이번에 아랫지방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카시 나무가 꽃이 피기 전이라 지금 이 산불이 일어났는데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에는 불이 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무와 풀이 물기를 머금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이 생태계를 균형을 유지하고 아까 열네 마리 늑대 같은 존재가 지금 필요할 때인데 이게 한살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조금 더 고민하는데 저한테 약간 씨앗 같은 얘기들을 여기 수업에서 많이 얻었습니다. 가이아 이론하고 또 이전에도 가이아 이론에 관해서 강연이 있어서 그때 들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 부분에서 건조 내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딱 지금 많이 와닿거든요. 이 건조 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건조 내성은 뭐냐면 태양빛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물을 뿌려놨어요. 그러면 이 물이 마르는데 내 체온도 역할을 하겠죠. 체온도 역할을 하고 스쳐가는 바람도 역할을 하는데 태양빛도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마르잖아요. 어쨌든. 물속에 있으면 내 팔을 물속에 넣어놓으면 이 팔의 그러니까 표면에 물기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내 팔을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지표로 올라오면 이 팔의 이 물기를 사라지게 하는 많은 존재들, 앞에 이야기한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물속에 있는 친구들이 기존의 생명체는 계속 물속에 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나오면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럼 바로 죽죠.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도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 식물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육지에서 살려고 했던 거죠. 참 오묘한 얘기인데 신비스러운 이야기인데 살려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건조
한 환경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바로 토양에 있는 세균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건조 내성이고, 예, 이 정도면 설명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 중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네, 혹시 광주의 김현송 선생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네, 말씀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더 그래. 네. 오늘 선생님 전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린 마고리스 있었잖아요. 26번이었나? 네, 린 마고리스하고 도리언 세이건은 모자지간이죠. 남편이 칼 세이건이죠. 칼 세이건이고. 네, 그 집안 사람인데요. 아, 이게 아드님이에요? 아드님이세요. 아, 몰랐어요. 도리언 세이건이 아드님. 네. 이게 왜린 아, 그러네. 마고리스 세이건이네. 세이건이네. 뒤에. 네. 네. 칼 세이건의 아들. 네. 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그 한살림 선언 3장에 보면 생명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네. 그 생명은 자율적으로 생성하고 태어나는 것도 자율적으로 네. 하고 성장도 자율적으로 하고 맞습니다. 진화도 자율적으로 네.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 라이프라고 하는 서양의 생명 갖고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양의 생명 갖고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무생물이란 말이 없어요. 영어로 찾아보시면 무생물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non-living, 살아있지 않은 것을 무생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다 없어지고 애니마가 없는, 영혼이 없는 것들을 지금 무생물이라고 한다. 둘 다는 생명으로서는 공통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에서 앞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네. 한국어 생명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생명은 그동안은 네. 무생물을 전제로 해서 라이프, 네. 살아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네. 린 마고리스나 지금 아까 행성 변화에서 네. 생명의 등장을 설명했지만 그거는 리빙싱이 등장하는 거고 그 이전도 생명의 모태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다 설명하는 거에서 네. 아마 한살림 선언에서 그 지적들은 네. 아마 린 마고리스를 여기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생명은 정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게 애니마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게 중요하게 된 건 뭐냐면 아까 가이아를 설명할 때 왜 가이아를 국한시켰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그렇죠. 거지. 네. 이게 공룡 시대가 되고 그다음 시대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그 지속 가능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을 중심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네.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가이아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 가지 역사적 변천을 따라서 여러 가지 썼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셨던 가이아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동학을 이렇게 4장 5장에서 동학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서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시켜 가지고 생명화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양 과학적인 기초가 있었다. 한살림 선언 작성자들한테는 그렇죠. 그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물리적인 측면, 생물학적인 측면들과 더불어서 동학적 생명을 합쳐서 설명을 해야지. 네, 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서양적인 걸, 서양 과학적인 걸 빼버리고 네, 네. 동학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네. 영성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한살림 선언 3장을 이해할 수 없다. 생명에 대해서 7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그걸 이해할 수 없다. 동학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런 말씀 굳이 꼭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중간에 보면 생물과 생명을 네.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틀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꽤 공부를 하고 있다 네, 지금. 네. 생명은 전일적인 그치. 모든 이론론적인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성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생명의 생태학이 포함되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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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네, 저도 그걸 전제로 오늘 아, 말씀드린 그러신 거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한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예를 든 게 한살림 선언이 뭔가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에 힘을 싣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이제 생물학이나 생태학 뭐 이쪽으로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한살림 선언을 읽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한살림 선언과 다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접한 거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제가 편취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3강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더 혹시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뭐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일전에 알고도 있었지만 다시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와닿았던 것이 한살림이 모든 생명이 한 집살이 하듯이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이 한살림이잖아요. 요걸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연동시키니까 너무 또 한살림에 대한 의미가 더더욱 깊어졌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한살림 이름도 잘 지은 것 네,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2시간 가까이 고생해준 3강 우리 숲학교장 이승현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